교과서 127페이지고요. 일단 우리가 저번에 인구의 이동까지 배우고 왔습니다. 인구의 이동. 그래서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전체적으로 틀 한번 잡아보면 우리 오늘 페이지는 127페이지부터 나갈 거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주제가 뭐야? 그냥 전체 딱 한 그죠? 그냥 인구라고 마셔도 돼요. 인구입니다. 인구에서 첫 번째 인구의 분포, 두 번째 인구의 이동, 세 번째 인구의 문제. 근데 우리 문제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인구 분포, 인구 이동, 인구 문제고요. 인구 분포에서는 인구 분포의 요인, 그 다음에 세계 인구 분포,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 자연적 요인은 기후, 지형 등등등 과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인문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고 현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세계 인구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서는 1940년과 2015년도 지도를 두고 우리가 비교하면서 봤었죠. 2015년에는 서울과 부산의 인구가 많지만 1940년도에는 뭐가 더 많았어? 어디에 인구가? 전라도. 그지? 전라도, 충청남도, 서울 이쪽 인근, 즉 서안에 붙어 있는 평야 지역에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붙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인구가 변한 거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업화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촌락에서 도시로 떠나는 이촌 행도가 발생했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죠. 인구 이동의 요인,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유형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구 이동의 요인이 뭐였어요? 요인. 뱉어내는 배출 요인과 끌어들이는 흡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주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을 배출하는 요인과 끌어들이는 요인이었어. 그래서 배출 요인에는 낮은 임금, 적은 일자리, 그 다음에 뭐 낮은 문화시설, 교육시설, 즉 인프라시설이 낮거나 또는 전쟁, 자연재해 등등등등이 있었고요. 흡인 요인에는 높은 임금, 많은 일자리, 잘 되어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적용하는 게 있죠? 꼭 거기가 일자리가 많고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꼭 거기 무조건 가는 게 아니야. 그렇지? 뭐가 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선호, 개인의 심리적인 거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엄마의 7남매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7남매 중에 유일하게 광주로 나온 그렇지 막내딸 엄마가 있었다고 기억하시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인구 이동의 유형은 또 세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그죠? 이동 범위, 이동 동기, 체류 기간 해가지고 국내냐 국외냐, 그 다음에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구 이동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이 배워온 내용으로 인구 이동의 좀 더 유형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7페이지 보시면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인은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동하였으며 아메리카의 정착한 유럽인들은 대규모 농장과 강산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또한 영국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중국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로 이동했다. 이유를 잘 구분해 놓으십시오. 종교의 자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글로 보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지? 그래서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지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글에 서술된 내용은 이 아메리카로의 이주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죠. 이 아메리카는 이주에 의해서 개발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주해온 사람들이 누구야? 유럽인.
그죠? 이제 원주민을 빼고 유럽인들이 제일 먼저 이 백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여기 특히 남부 지역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예가 필요해요. 그럼 누굴 또 데려와? 그지? 아프리카 흑인들 이쪽에서 여기 해안 이름이 노예 해안이라는 데가 있어. 왜 노예 해안이냐면 그 해안에서 노예들을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줄이 있어요. 노예 해안, 황금 해안, 상하 해안, 후추 해안 이렇게 이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흑인들을 잡아서 이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아에서도 넘어오고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주의 역사가 있는데 처음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떤 민족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유로 이주를 해왔는가? 라고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봤으나 여러분들 표정 알아. 어제 수업했던 반 애들도 비슷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지 않기로 하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주에 의해서 이쪽이 개발됐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 오기도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동남아로 뻗쳐나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 우리 뭐라 부르냐면 화교라고 불러요. 화교. 이 화교들은 동남아로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어렵게 살았을까? 어렵게 살아요.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 가면 다들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는데 약간 약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많아요. 우리나라도. 언제 많이 들어왔냐면 우리 작년에 선생님 기억하시죠? 중국의 역사 배우실 때 국공내전 해가지고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쪽으로 몰아냈는데 그때 우리나라로 넘어온 중국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중국집 같은 데 가서 보면 조금 오래된 중국집이라든가 조금 크게 규모가 크게 해가지고 막 한자로 쫙 붙여놓고 뭔가 느낌 다른 중국집 있죠. 그런 데 가시면 한국말로 응대를 엄청 막 서비스 제공하다가 응대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대화할 때 갑자기 막 중국어로 대화하거나 그런 적 혹시 없으세요? 네, 마라탕집 있어요. 마라탕집 아마 그냥 중국인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보통 화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뭐 때문에 넘어왔어? 돈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넘어왔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제 넣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늘날 인구의 국제이동은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으로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서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의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도국에서 어디로? 선진국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야. 개도국은 어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선진국은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이주를 한다는 겁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방향으로. 즉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 또는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 게 있어.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게 있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뭐야? 앵글로. 그지?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게 아메리카라는 건 아시죠? 네. 이게 아메리카라는 건 알아. 그럼 아메리카를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북남. 그지? 남북으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남아메리카, 북부터 쓸게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다음 우리가 저기서 나눈 것처럼 어떻게? 라틴. 그지?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누는 방법, 라틴과 앵글로 아메리카로 나누는 방법.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동등할 것까? 동일한 것까? 아니요. 그러면 뭐가 달라? 민족. 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죠? 놀라운 생각인데? 어떻게 다를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직 수업하면서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2, 3학년 통틀어서. 혹시 나는 안다. 대충은 안다. 멕시코가
거의 90% 가까운 것 같아요. 멕시코의 여부가 좀. 근데 그거는 결론적인 거고, 근데 이걸 남북과 라틴과 앵글로에 나누는 기준. 야, 선생님 힘들어. 빨리 말해줘. 어? 그거 썸네일.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뽑겠습니다. 아, 이렇게 썸네일도 이렇게 뽑아주는군요. 야, 남북으로 나눈 기준은 뭐냐면 지리적 기준이에요. 지리적 기준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에 나눈 기준은 문화적 기준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이 지리적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파나마 해협을 기준으로 나눠요. 파나마 해협. 그러면 북아메리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어디냐면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입니다. 멕시코까지. 반면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에 나눈 기준은 문화적 기준이기 때문에 앵글로 색슨족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와 미국만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이 남쪽에 있는 이 에스파냐 이쪽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은 라틴 아메리카로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나눈 기준은 일단 가장 결론적으로 멕시코가 끼냐 빠지냐로 볼 수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엄밀히 나누면 기준이 지리적 기준이냐 문화적 기준이냐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엄밀하게 앵글로와 라틴을 이야기한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북아메리카라고 하면 멕시코가 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앵글로와 라틴으로 나눈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이해된 거 맞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주를 많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외화가 유입되면서 경제 발전이 도움이 되지만, 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단점, 그다음에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선진국이 얻는 단점. 선생님, 개도국이 암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럼요. 개발도상국입니다. 잘 살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은. 그러면 개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 여러분들 뭐라고 나와 있죠? 실업률이 그지? 실업률이 낮아지고 외화가 유입된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외화가 유입됩니다. 다만 청장년층 인구와 고급 기술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고급 이게 꽤 큰 문제야. 봐봐.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 내가 60년대에 태어났어요. 1960년대. 그리고 내가 1980년도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유학을 갔어. 어디로 갔냐면 하버드로 유학을 갔어요.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를 따고 미국에서 나에게 대학 교수 자리를 준다고 합니다. 굳이 내가 한국에 돌아올까? 아니요? 그렇죠. 고급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나라에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그 본국, 그 나라는 경쟁력을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급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영향이 꽤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다 돈 벌러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안 남아있겠지. 누구만 남아있어? 어린아이와 노년층만 남아있는 거야. 그럼 그 나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고급 기술 인력은 나갔다가 안 돌아와. 근데 젊었을 때 20대 또는 30대 때 일하러 나갔다가 이 사람들 몇 년 돈 벌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진짜 그 문제는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보다는 이거 좀 더 큰 영향인 거지. 이해되셔요?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또 동남아 사람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한번 5년, 10년 정도 일 바짝 하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 그 사람 여기 남아서 살아? 그 나이 먹은 60대, 70대 아저씨들 봤어? 보기 힘들잖아요. 안 계신단 말이야. 왜냐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아. 그 나라에서도 먹고 살만 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가 봐봅시다. 선진국에서는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저임금 노동력 확보. 봐봐. 선진국에서는 봐봐. 아주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싸게 고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 싸게 고용하면 좋잖아. 그지? 싸게 고용하면 좋은데 단점이 뭐야? 단점. 그 뒤에 바로 나와요. 그죠? 경제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적 갈등이 심해 안 심해? 심해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심하진 않던데 점점점 표면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뉴스에 본 게 특정 지역에서 이제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뭐 지역 주민들이 뭐 소송을 해서 막았다든지 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에서 단점은 문화적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장단이다라는 거.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알겠죠? 뭐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지 않니? 4개에다 플러스 하나 딱 넣어가지고. 그죠? 뭐 장단하고 아니면 뭐 어디서 이거 이동 쓴다든지 이거 나라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말도 안 되는 하나 썩 집어 넣는다든지 얼마나 출제하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경제적 이주에 대한 내용이야. 지금 경제적 이주. 그 뒤에 다른 거 나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은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민족 탄압, 내전, 분쟁 등으로 발생하는 난민이 대표적인 사례다. 난민.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난민은 우리 기억하시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들? MN 사람들이었나요? 그죠? MN 사람들 이제 난민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시리아 난민들도 유럽에서 받아주네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정치적이라 내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가 3개 그 아래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인구의 국내 이동도 국제 이동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촌락보다 일자리가 풍부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는 이촌양도 현상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촌양도 현상.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전 세계 사람들이 이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그렇지. 이건 당연히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에 반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시의 인구가 도시 주변 지역이나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8단원에서 도시를 배우면 이 도시도 이 단순 도시가 아니라 도시의 중심이 있고 외곽이 있고 더 외곽, 도시 영향을 받는 거 있고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일단 단순 도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뭐라 불러 우리 이것을? 우리 말로는 그냥 시골이라고 표현도 하긴 해.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촌락이라고 할게요. 촌락.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촌락에서 도시로 모이는 거 이거 뭐라 불러? 그죠? 이촌양도야. 이촌양도라고 합니다. 도시를 향해 촌락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촌양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서는 도시 내부에서 도시 외곽으로 가거나 도시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방금 뭐라 불렀어? 그렇지, 역도시화. 차이점 구분하시겠어요? 방향 잘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로 들어가는 흐름을 우리는 이촌양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밖으로 나오는 걸 역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역도시화가 많이 발생할까? 근데 통계상으로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 광주 같은 경우는요? 이촌향도도 있지만 이제 역도시 현상도 이제 비슷하게 발생은 또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도시 내부에 있는데 이 외곽, 좀 더 쾌적한 환경, 즉 도시 내부의 복잡한 환경을 버리고요.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보실 거 없어요. 어렵게 보실 거 없이 이따 쉬는 시간에 여기 복도 나가셔가지고 요 뒤에 집들 보시면 돼요. 이 집들 어때? 아 그래?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주택 단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생겼을 때 10몇 년 전에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학교가 우리 같이 생겼을 때 이사 왔을 때 그땐 여기 동네가 도시의 중심이었어? 아니요. 외곽 중에 외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것들 흐름이 역도시야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저기 수안찌구 가시면 뭐 윤슬의 아침이라던가 윤슬의 아침 뒤로 막 그런 것들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역도시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멀리 나가면 이제 장성, 담양같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역도시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조금 덜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아파트를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의 생활 양식과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꽤 고급 주택으로 들어가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고급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프랑스 학자가 한 명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책을 한 권 쓰고 떠나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쓰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아파트에 미쳤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서울대 모 건축학과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도면, 즉 평면도 있잖아요. 구조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도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굳이 시골로 나가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죠. 굳이 뭐 단층 주택, 2층짜리 주택 이런 것보다 지금 아파트의 생활 양식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택이냐 아파트냐 했으면 아파트가 좀 더 상위 주거 환경이라고 봤으면 지금은 이제 이런 여러분들 집 뒤에 보이는 거 저거 얼마씩 하는 줄 알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싸다고 합니다. 대충은 알아요. 선생님이 100만 원씩 한 100년 정도 모으면 돼요. 한 달에. 100억? 10억 좀 넘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물론 이제 집집마다 다 다르겠죠. 집집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역도시와 일춘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역도시화 현상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밑줄 읽어보면서 밑줄 끌한 데만 끄십시오. 대도시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대도시의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 여기서 교통과 통신이 발달 밑줄 쫙 그어두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즉 미국이나 이런 도시에서 대도시의 환경이 열악해져요. 주거 환경이 너무 막 범죄율도 높아지고 사람도 많고 복잡스러우니까 난 좀 더 일은 도시에서 하지만 내 주거는 어디서 하겠다는 거야? 좀 더 쾌적한 외곽이나 촌락에서 하겠다는 게 역도시화 현상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매치가 완전히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야 됩니다. 바로 오른쪽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살아요. 내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사 짓고 사니? 아니요. 아니야. 뭐해? 나가. 출근은 어디로 해? 도시로 하고요. 퇴근은 외곽으로 한다는 거지. 주말과 내 여가 시간은 내가 여유로운 곳에서 즐기고요. 일은 도시 내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야 돼? 이동사. 교통수단이 발달해야 돼. 이동하는데 막 3시간씩 걸리면 갈 수 있겠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어? 아니요.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 30분, 1시간 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128페이지 자료 1번 지도 별표 하나 쳐두십시오. 128페이지 자료 1번 지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은요 유입되는 곳입니다. 인구가 들어오는 곳. 빨간색은 인구가 나가는 곳이야. 즉 흡인 요인이 강력한 곳은 파란색, 배출 요인이 강력한 곳은 빨간색이고요. 화살표 색깔도 달라요. 파란색은 경제적 이유로 이주를 하는 곳이 파란색 화살표고요. 빨간색은 정치적 이유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좀 더 선진국에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좀 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도 잘 담아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같은 유럽에서도 어디는 붉은색 어디는 파란색으로 떠요. 한번 봐보십시오. 유럽 어디가 파란색이야? 유입되고 있어. 프랑스.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 같이 서유럽이 유입되고 있고요. 배출하고 있는 지역은 동유럽 같은 곳이 배출하고 있죠. 만약에 시험 내면 어느 지역 딱 떼가지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이 세계지도 보여주면서 어디 지역이 유입되는 경향이 크고 어디 지역이 유출되는 경향이 크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안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적 이유로 이주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야? 중국. 아닙니다. 빈도수가 제일 많은데 봐봐. 아프리카에는 지금 내전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정치적 이주가 매우 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눈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는 유입되는 곳이야? 유출하는 곳이야? 유입. 그렇죠. 유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란색으로 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중국,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 어디요? 홍콩이요? 베트남? 대만. 난 베트남이다. 손. 2명, 3명. 나는 중국이다. 손. 중국.
3명. 나는 홍콩이다, 손. 나는 미국이다. 뭐야, 그럼 주관식으로 할 거야? 필리핀이다. 그럼 통틀어서 동남아시아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쪽. 그럼 어디라고 생각해? 저 베트남이요. 아, 베트남이요. 어디라고 생각해? 어디라고? 너무 생각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정답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절반 정도 같아요. 절반. 왜 많을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단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 이주하려면 흡입 요인도 강력하지만 내가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돈도 많이 주고 쾌적 환경에 살고 싶어요. 근데 갈 수 있나? 미국에서 일단 안 받아줄 것이고요. 말도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문화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 조선족들.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유입되고 있는 국가라는 거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1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인데 교과서에는 국제 이동과 국내 이동을 구분해서 나눠냈어요. 국제 이동 따로 여러분들 130회 가면 국내 이동이 있는데 쌤은 좀 더 이제 시기순으로 보자고 합니다. 시기순. 일단 첫 번째 일제 강점기. 두 번째 광복. 세 번째 한국전쟁. 네 번째 1960에서 70년대. 다섯 번째 1990년대 이후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을까? 일본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막 나갔겠지. 독립운동 한다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만주, 연해주 이쪽으로 뻗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이동, 즉 우리나라에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았던 거지 국제적으로. 그럼 광복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오죠. 그럼 국제 이동, 즉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국제 이동 빈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 두 개는 일단 국제 이동 빈도가 좀 더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고요. 한국전쟁이 터졌어. 그럼 사람들 다 어디로 가? 외국으로 나갈 수가 없죠. 힘들죠. 다들 살려고 다 어디로 가? 외가 남쪽. 그 남쪽. 그 중에서도 어디? 부산. 그렇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최후의 방어선이 있었던 부산으로 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화살표가 부산 이쪽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60년대에서 70년대는요. 다들 어디로 가? 서울. 이촌양도. 그렇죠. 서울로 대도시로 찍히는 게 1960에서 70년대고요. 90년대 이후는요. 이때도 비슷해요. 서울로도 찍히는데 대도시에서는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경향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역도시화가 찍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역도시할지 교외할지 이런 거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교외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찍힌다. 즉, 이 세 개는 뭐에 좀 더 포인트를 준 거야? 국내 이동, 그죠? 국내 이동에 좀 더 포인트를 둔 거고요. 이거는 국제 이동에 좀 더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근데 이 시기순으로 여러분들 눈에 담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한 장 넘겨봅니다. 130페이지. 130페이지 여기 지도 나와 있는 거 별표 2개 쳐두십시오. 이거 시험 나올 것만 같아. 왜냐하면 첫 번째 내려면 이 지도를 주고요. 그냥 시기순으로 배열하는 게 맞은 것을 라고 낼 수도 있어요. 시기순으로 맞은 것을 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도 하나 주고요. 뭐 이런 거 하나 지도 주고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도 2개 주고요. 대화 형식으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 시기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보겠습니다. 일단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방향으로 삐쳐나가는 게 많아? 화살표 방향이 이제 북부 쪽, 연해주, 만주 이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많고요. 광복 후에는 이쪽에서 다 들어오고 있죠.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6.25 전쟁 때는 다들 흐름이 어디야? 물론 외국으로 나가는 흐름도 있지만 주로 흐름이 어디야? 부산으로 모이고 있고요. 60년대 이후는 부산과 서울로, 대도시로 모이고 있죠.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서울로, 대도시로 모이고 있는 경향이 여전하지만 대도시에서 밖으로 나가는 흐름이 보이는다라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별표 2개 쳐두시고요.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일단 이 우리나라 시기별 인구 이동 포인트는 잡아두시고요. 이제 국제 이동
국제이동을 중심으로 한번 그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구이동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나타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강제적 노동력 동원으로 중국 만주 지역과 구소련의 연해주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다. 이라는 거. 즉 아까 봤었죠.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흐름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복 후에는 국외로 나갔던 동포들이 귀국하면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줄을 끝낸 겁니다. 뭐 토지를 빼앗거나 강제 노동시키니까 외국으로 도망쳐 나가는 흐름이 많았고요. 광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요, 이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뭐 미국, 독일 이런 데로 돈 벌러 나갑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 영화 보시면 거기 황정민과 그 여자 배우가 어디서 만나서 연애를 해? 독일에서 만나잖아요. 황정민은 돈 벌려고 독일 광부로 갔고요. 그 여자 주인공은 돈 벌려고 독일 간호사로 갔단 말이야. 즉 돈을 벌려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독일 등지로 인구가 이동하였고요. 1970년대에는 서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건설 기술자들이 이동하였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에 서남아시아 같은 데는 이게 돈이 많이 생겨요. 왜 많이 생겨? 오일머니라고 석유 나오잖아. 이 석유로 돈을 무지하게 버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동네를 건설, 즉 도로도 새로 좀 깔고요. 건물도 새로 좀 짓고요. 하려니까 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들 나라만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어줄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한국인들도 많이 와가지고 건설 노동자로서 일을 많이 합니다. 중동 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요. 이때 197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외국 유학이나 고급 인력들의 해외 취업량이 늘고 있으며 생활 환경이 더욱 좋은 곳으로 이민을 떠난 애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대 태어나가지고 공부 좀 해가지고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온다고요. 미국에서 나 교수 시켜준다는데 뭐하러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 다 설명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도 활발해져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즉, 여 위에 문단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나갔던 시기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 문단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읽어보기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란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 여러분들 눈에 담아 두십시오. 퍼센트지까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지리, 또 한국지리, 세계지리 특히 선택하신다고 하면 이 표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비율까지 외우고 계시면 좋지만 아직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괜찮으니까 중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비율이 꽤 높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들은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이주해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 오는 목적이 뭐야?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국제 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거 아시죠? 농촌으로 갈수록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일단 요만큼 보시면 일단 오늘 수업 내용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간단히만 정리하면 인구 이동 유형을 가지고 이동을 이제 국제 이동과 세계 이동, 그다음 우리나라 이동을 한번 나눠서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세계 이동은 이제 어디서 어디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 개도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주로 분포하고요. 선진국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에 주로 분포합니다. 주로 분포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모두 다 선진국이야? 아니야. 아시아라고 해서 모두 다 개도국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다. 그래서 이제 유출되는 개도국에서 인구 이동을 하면 장점은 뭐냐면 실업률이 떨어져요. 너무 사람이 많은데 먹고 살 거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먹을 거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실업률 떨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살아?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 한 달 벌 거면 한두 달 벌 거면 자기 나라 가면 1년 월급이 1년 연봉이 된단 말이야. 뭐 사 먹겠어? 뭐 돈 훔쳐만 쓰겠어 여기서? 아니지.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외화를 보내요. 송금을 해요. 그러니까 외화 유입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단점은 처음에 이렇게 단순 노동자로 왔던 사람들은 돌아가요. 나이 먹으면. 근데 공부하고 좀 더 고급 인력들은 돌아가질 않아. 왜냐면 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쓸 수 있게끔 자리를 내어준단 말이야. 왜냐면 고급 인력이니까. 그러니까 고급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선진국 입장에서 장점은 뭐냐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하기 힘들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더 저렴하게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문화적인 갈등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화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세계 인구 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그 내부에서 이제 뭐 2000년도 역도시화는 여러분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이동은 뭐 국제 이동, 국내 이동 나눠서 볼 수 있지만 시기별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시기별로 일제 강점기와 광복 시기에는 외국으로 많이 유출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국제 이동이 활발했던 시기고요. 한국전쟁부터 1990년대까지는 국내 이동이 좀 더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는 다들 어디로 향해? 부산. 60, 70년대에는 도시. 그다음 90년대 이후에는 도시로 향하지만 도시 밖으로도 나오는 행렬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까 봤듯이 이제 뭐 국제 이동에서는 뭐 쭉 있습니다. 시기별로.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 아까 읽어보셨으니까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어? 수업 끝!